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권방송의 새로운 프로그램 심리학자 김태영의 미심쩍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지은이라고 합니다. 김태영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끝냈거든요. 그래서 뭐 책 쓰느라고 정신없이 사실 보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미심쩍다는 미국 심리학 의심쩍다의 줄임말인데요. 미심쩍다에서 주로 다룰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쓴 책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심리학 이론 같은 걸 살피면서 그것의 문제점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뭐 그런 걸 이제 중심에 놓을 건데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제 책이 나오면 그 책 내용을 가지고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쓴 책이 그 남북 민중들의 심리를 비교하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출간되면 그것도 한번 방송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신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신간인데. 이것도 신간인데 그건 아직 안 나온 신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의 신간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사회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극단주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근데 신간 요거는 어떻게 좀 많이 팔리셨나요, 선생님? 모르겠는데 얼마나 팔렸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책을 쓸 때마다 사실 그 질문을 항상 받는데 네네. 항상 제가 답변하는 게 출판사에서 시작을 해서 썼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계기는 어쨌든 출판사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자 하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다 출판사 덕분에 책이 나온 거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들을 그쪽에서 제안했을 때 보통 이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하자.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극단주의라는 현상, 또 극단주의를 심리학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마침 극단주의를 주제로 책을 써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하셔서 쓰게 된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극단주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그런 걸 보시고 물론 그런 걸 그러니까 마음속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쓰시게 되셨다.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 좀 내용으로 좀 들어가봐서 바로 좀 책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자들마다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통계학적 입장으로 스펙트럼 양쪽 맨 끝에 있는 것을 극단이라 보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보면 한쪽 끝은 여성을 노예로 삼자라는 극단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쪽 끝은 여성을 완전 남녀 평등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반대 끝은. 그러면 중도는 어느 정도 되냐면 노예화는 너무 심하고 그렇다고 완전 평등도 좀 그렇고 약간 차별하면서 노예는에서는 해방시켜주자 하는 게 중도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양쪽 끝을 극단으로 치고 중간을 중고로 본다면 이 여성과 남성을 완전하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입장이 극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극단을 양극단으로 이해하는 게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이제 소위 그 정상분포 곡선이라고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종 모양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그럼 이제 양쪽 사이드가 이제 적고 가운데 몰려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수는 정상, 소수는 비정상. 이 통계학적으로 또 극단을 보면 다수는 정상, 소수는 비정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전염병이 막 사회에 유행한다 그래서 다수가 전염병에 걸렸다.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다수는 환자, 양쪽은 환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극단주의가 오히려 가운데가 극단이지 양쪽이 아닌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항상 소수자가 극단이 돼버려요. 선생님은 책에서 극단주의를 특징 4가지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극단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배타성을 뽑으셨는데 그거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단주의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타성이. 그러니까 배타성은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다 거부하는 태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극단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거죠. 자기 말고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 말고 나머지는 다 거부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걸로 시작으로 해서 선생님이 강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결합이 됐을 때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베타성 선생님 설명하시면서 비타협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잘못 보면 이제 이게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베타성과 비타협성의 차이를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비타협성은 어떤 사람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지켜야 된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비타협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 했던 이제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이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안 했죠. 전혀 타협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이거 이제 비타협적인 거죠. 근데 이 비타협을 베타성이라고 착각하면 이 독립운동가들은 다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타협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쟤네들 봐라. 전혀 타협을 안 하려고 그런다.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비타협성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올바른 생각, 신념, 가치관 이거를 타협하지 않고 고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학문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학자들은 이거 타협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그쵸. 내 지구 네모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근데 이걸 타협해가지고 그러면 야 그래? 그럼 지구는 세모나다고 할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서도 옳은 거에 대해서는 비타협성이 필요하죠. 정치 쪽에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베타성은 이거하고 달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성적 판단에 기초해서 뭐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거는 다 맞고 네 건 다 틀리고 일종의 뭐랄까요 흑백 논리적 굉장히 강력한 흑백 논리적 입장에서 나는 선이고 넌 악이야. 나는 100% 옳고 넌 100% 틀려. 이런 식으로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거부해버려요. 근데 비타협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서 옳은 얘기가 있으면 듣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듣고 그거 맞아? 그럼 내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입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타협하지 않지만 근데 베타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쵸. 남의 얘기 자체를 사실 들을 생각도 없고 들어서 맞다고 설사 생각이 되더라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밀어내는 측면에서 베타성하고 비타협성은 다르죠.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이 극단주의 특징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태극기 부대 그런 집단의 활동들이 좀 더 날로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권 방송에서 이 태극기 부대 어떤 분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집회 나온 이유가 신의 계시를 받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기나 일장기 유사한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좀 광신적인 모습도 극단주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좀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아까 이제 비타협성 얘기하면서 비타협성은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옳다 그르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베타성이라서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극단주의자라서 내 거는 다 맞고 상대 거는 다 틀리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거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래서 광신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거거든요. 맹목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베타성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거부하려면 내가 옳다라는 걸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 베타성을 지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광신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건데 상대방 거는 틀렸고 내가 무조건 맞다라는 쪽으로. 근데 이 광신이 극에 달하면 이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진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허위는 거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 습성이 붙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거의 현실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현실 감각 이런 게 이제 상실될 수도 있고 사고력 전체가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가 있었다 여기 나와라는 집회에 그럼 뭐 옛날에도 TV 방송국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번 버스를 타고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하라 이런 걸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는 건데 하느님이 이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다 하면 그런 것까지 일일이 지시하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알아서 좀 살 수 있는 자율성을 주면서 큰 거를 관장하지 태극기 집회 찍어서 나가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일일 개인들한테. 이거는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자기가 착각하는 거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인데 광신이 대체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고가 와야 되면서 점점 그런 이상한 사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실 이게 좀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랑 좀 결합된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형 교회 그리고 약간 극우적인 이런 목사들이 이런 뭔가 방공 뭐 이런 색채를 띠면서 또 철진한 이런 색채를 띠면서 큰 막 집회들을 간혹 신도들을 불러다가 하기도 하는 모습이나 이런 태극기 부대들이 종교랑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한국 사회에서만 좀 나타나고 있는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특징으로 선생님께서 강요를 또 뽑으셨는데 강요는 또 어떤 내용이신지? 극단주의 왜 강요가 하나의 특징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냐면요.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 믿음을 좀 광신적으로 붙들고 있다. 광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극단주의가 아닐 사람? 혹은 뭐 극단주의를 주변에서 극단주의를 그 두 가지로만 정의하면 사방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쵸. 이웃집에도 있고 막 자기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남의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꼰대 이런 사람들도 약간 그렇게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배타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다 극단주의를 치면 너무 많아요. 그쵸. 사방팔방에.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뭐 극단주의자라서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해가 되냐면 그냥 자기 혼자 그러고 살면 되는데 그냥 배타적으로 세상을 대하든 말든 또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든 말든 그걸로 끝나면 차라리 난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고 싶어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얌전하게 자기네 나라에서 살면 되는데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기독교 안 믿으면 다 죽인다든가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주의는 강요가 포함되었을 때 극단주의라고 정의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극단주의가 이제 배타성을 이제 기본으로 시작으로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혐오 증상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약간 뭐 정리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제주도 예멘 그 난민들이 왔을 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지만 딱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청와대 청원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무슬림, 이슬람에 대한 공포, 포비아 이런 것도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이 혐오적인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혐오 이런 거에 대해 좀 어떻게 우리 지금 많이 좀 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극단주의 하나의 특징 혐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혐오는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에 의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혐오를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냐면 그 맹수한테 위협당하고 있는 동물들 있죠. 목숨을. 그러니까 사자 앞에 있는 뭐 초식동물 이런 동물들이 격렬한 증오,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에 대한 반응이 이제 보통 혐오로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혐오하는 대상들을 놓고 봐도 과거에
뱀 같은 거 혐오하는데 뱀을 왜 혐오했겠어요? 물리면 죽으니까. 물리면 죽은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건 혐오하지 않거든요, 별로. 또 음식을 혐오하는 것도 먹고 뭐 사람한테 해로운 거 그런 걸 혐오하잖아요. 탈나는 거.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대더라 이런 거 우리가 혐오하지 않잖아요. 요구르트 같은 거 상한 음식 아니에요 원래? 발효니까 네. 썩은 거. 김치도 썩은 거잖아요, 네. 그죠? 나쁘게 얘기하면 썩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혐오하지 않죠. 왜냐면 몸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로운 거,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거를 보통 혐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이 두려움이나 이제 뭐 안전이 위협당한다든가 하는 이런 공포, 두려움, 뭐 목숨, 생존을 위협당하는 이 정도 이게 되게 심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혐오 반응을 보인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 극단주의의 원인 좀 이따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극단주의 원인이 바로 그 안전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한국 사회에서 혐오 현상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징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극단주의가 무엇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광신에 사로잡혀서 네.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며 자기가 믿는 바를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것 정도로 정의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니까 네. 3대 요소가 그걸 극단주의로 정의하면 저는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극단주의에 대한 관심과 이런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극단주의는 IS 그 테러 단체들의 테러리즘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선생님은 극단주의랑 이런 테러리즘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테러리즘은 극단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극단주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거 이외에 나머지를 자기들 외에 나머지를 배타시한테도 두 번째로 그 광신적인 믿음도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또 강요가 있는 거죠. 테러를 통해서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테러까지 간다는 것은요. 일반 민간인을 살상한다는 건데요. 사실 민간인들은 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상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적군들의 수뇌부들을 이렇게 사살하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군인이었던 거죠, 군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카페에서 모여서 이렇게 커피 마신 사람 막 폭탄 터뜨려 죽이고, 비행기를 통째로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 혐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 증오하는 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테러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집단을 뺀 나머지를 다 증오한다고 봐야 돼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극단주의가 맞죠. 근데 반대로 극단주의는 다 테러리스트다라고 딱 정의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극단주의자가 다 100% 테러리스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극단주의 집단으로 있어 왔던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극우 세력, 한국에. 근데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다라고 딱 단정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은. 옛날엔 좀 몰라도. 그래서 모든 집단, 극단주의 집단이 다 테러리즘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테러리즘은 다 극단주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테러리즘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극단주의 안에. 그 종교에서도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결국 좀 극단주의가 아닌가 싶은데 종교에서의 이 근본주의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근본주의가 나타나는 게 대체로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일신교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일신교일 경우에 극단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높다고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신교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로마가 다신교였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신을 모시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때. 로마 제국이 부흥하게 된 어떤 계기 원인으로도 작용했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지적하는데 여러 가지 신을 모시는 쪽의 입장이니까 다른 문화를 접해도요.
탄압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안에 포용을 해버립니다. 신이 이제 예를 들면 자기들이 모시던 신 외에 다른 민족이 이제 숭배하는 신이 있었다. 그럼 그냥 가져와서 하나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기네 신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다신교는 그런 식의 개방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가 일신교로 바뀌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때부터 배타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이단 이렇게 하니까 로마 자체가 폐쇄적이 됩니다. 제국 자체가.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는 데는 그것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고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 이 일신교 자체가 일단 하나의 신 이외에 나머지를 믿지 말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약간 배타적인 성향을 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일신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무조건 극단주의냐면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이 기독교와 그 이슬람교 중에서도 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성경의 교리라든가 코란의 내용을 그대로 말 자꾸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모세에게 얘기한 십계명 뭐 이런 거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극단주의인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꾸 그대로 해석하는데 이 사람 특징이 또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꾸는 잘 이용을 안 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갖고 이제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겼다라고 판단되면 막 죽이고 막 탄압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극단주의의 전형이 될 수 있죠. 네. 혐오나 극단이 또 우리 사이에 좀 널리 좀 퍼져 있는 게 좀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하루가 멀다 하게 혐오 범죄가 발생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태극기 부대들도 계속 더 이제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저는 그 약간 태극기 부대랑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극단주의적인 모습으로 저도 이제 생활인으로서 많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예를 들면 요새 뭐 묻지마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가까운 곳에서 그런 사건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층간 소음이 났는데 대화로 풀 문제를 사람을 찔러서 뭐 이렇게 번진다든지 이런 좀 극단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여성들을 살해한다거나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일종의 여성 혐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도 막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런 혐오와 극단으로 생긴 이런 범죄들도 막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극단주의 원인은 안전에 대한 위협인데요. 이 안전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 실제적 안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제적 위협에 대해서 안전해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를 다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생존 불안이죠. 이건 실제적인 위협이거든요. 뭐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직장 다니다가 뭐 해고되기도 하고 또는 직장을 다녀봤자 턱없이 부족한 돈을 받는다든가 먹고 살기에 이러면 이제 생존으로 불안이 생기잖아요. 생존 위협을 받는 거고 이게 이제 실제적 위협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두 번째 위협은 뭐냐면 이제 정신적 위협인데 이 정신적 위협은 뭐냐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 이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존중받고 그래야. 근데 한국 사람들 남들한테 존중받기 힘들거든요. 특히 돈이 없으면. 그쵸. 혹은 뭐 요즘에는 또 뭐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존중을 못 받는다든가 막 걔를 뭐 갈군다든가 또는 뭐 학력 오만 가지 것들. 제가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또 지방대를 그렇게 그 지잡대라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그런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게 필요한데 엄청난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무시, 차별, 그다음에 뭐 혐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정신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럼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 한국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만약에 어떤 사회에 그런 어떤 차별 무시 현상이 좀 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도 다 걱정이 없다. 그러면 일단 실제적 위협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약간 안전감이 좀 올라가긴 하겠죠. 거꾸로 사회 안전망이 좀 부실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긴 한데 사람들 사이가 너무 좋아서 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건 없다. 뭐 응답하라 1988 수준의 마을 분위기다. 네. 가난하더라도 사회가 가난해도 그러면 정신적 위협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생존 위협이 있어도
이러면 또 안전도가 올라가죠. 근데 한국은 둘 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협도 굉장히 심하고 정신적인 위협을 주는 정도도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안전을 느낄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안전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나 이외에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제 이 세상이 나를 막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개인 단위로. 공동체가 거의 다 깨져 공동체가 있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그야말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세상에 맞서 나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고 이 세상이 나한테 우호적인 것 같지 않고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혐오입니다. 혐오. 나를 위협하니까 위협하는 대상을 미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적 반응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세상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이를 으르렁대는 건데 드러내면서 굉장히 본능적 반응인데 한국 사람들이 사회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안전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공격과 증오와 혐오 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예멘 난민 들어오면 위협 느끼는 거죠. 내 일자리 뺏을 거야 쟤네들이. 내가 낸 세금 쟤네들이 쓸 거 아니야. 그 여성들이 또 권리가 침장되면 또 위협을 느껴요. 쟤네들이 내 일자리를 뺏을 건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쟤네들은 어차피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인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노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혐오 현상.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 자체가 믿고 세상이 믿고 그게 치달으면 아무나 막 죽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신적인 불안, 공포, 선생님 책에서도 그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바다에 그 수장되는 모습을 생중계로 거의 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건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구하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깊은 각인 모두 다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서 그런 공포도 전 국민에게 그렇죠. 여전히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극단주의의 그 혐오 원인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실제적이고 정신적인 위협에 인해서 한국 사회에 이것이 널리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극단주의를 하루라도 좀 빨리 차츰 없애 나가고 예방하고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책 말미에 좀 잘 써주셨던데 그거에 좀 간단하게 좀 가장 지금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에서 쓴 건 아니고 그 남과 북 심리 비교 책에서 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서 어떤 이제 대권 후보 토론회 비슷한 거를 중계하는 데서 그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대권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공화당 한 중진 의원한테 그 어떤 사람이 의료보험을 안 들었다 돈을 그럭저럭 벌고 있었는데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그 개인이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큰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병이 앓게 됐어요. 그랬을 때 사회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대권 주자가 안 도와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놀래서 재차 확인하려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사회는 이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청중들 있죠. 그 방청객들이 예스라고 막 구호를 친 거예요. 놔두라고 그냥 네 하면서 그 장면 되게 이제 충격적인데 외부인이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은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죽게 생겼다. 하지만 국가가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죽게 놔둬라.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결국 모든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 네가 알아서 해. 죽든 말든 우리 신경 안 써. 우리 돈을 쓸 수 없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북유럽이나 캐나다만 가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도와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비교한 이제 드라마도 있었고 옛날에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볼링 포 컬럼바인에 그런 게 나와요. 총기 사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찍은 거. 거기서 미국 청소년들한테 약자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사회가. 그러니까 다들 아니라 그럽니다.
도움 안 된다. 근데 캐나다에 넘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홀머가 캐나다에 가서 거의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애들이 그 약간 불량 소년들이 내가 보니까 길거리에 보니까 그 뭐야 화장도 엄청 이상하게 하고 머리도 그 낫지 네. 막 귀걸이 문신 이런 애들이 피어싱하고 걔네들한테 물어본 거죠. 사회가 약자를 도와야 되느냐? 예스 그런 거죠. 당연하죠 라고 나는. 그럼 마이클 홀머가 이 차이가 왜 나오느냐? 왜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웃을 전혀 도와야 되지 않는다 내지는 돕는 걸 떠나서 무서워하거든요. 집집마다 총기를 다 놓고 열쇠를 5개씩 달고 산단 말이죠. 근데 왜 캐나다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북유럽이나 이쪽 사람들은 국가나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럼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공동체주의가 생기는 거고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국가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든 말든 건 네 문제고 이렇게 이제 사고방식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누구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 세금으로 안 된다고 이제 길길이 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기본적인 어떤 생존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고 사회가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공동체는 다 와야 되고 사람들은 극단적인 어떤 사고 불신, 상호 증오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고 국가가 만약에 제 사회 구성원들의 생존 이런 걸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고 안전하게 돌봐준다면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살아나고 네. 국가 공동체가 이제 재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이제 그 사회는 이제 극단주의가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무너졌다고. 네, 0%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1%대 1이 무너졌다고. 0점 몇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그쵸. 국가 위기 상황. 근데 지금 정당들 보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국가가 진짜 망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일 우리 한국이 다 망하더라도 좋으니까 우리 정권 잡고 한번 배불리 먹다 가자 이런 발상으로 지금 정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참혹한 현실에 비해서는 정치가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인데 네. 우리가 빨리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된다. 최소한 저는 이 캐나다, 북유럽 뭐 이런 급의 나라 수준으로는 지금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안전을 보장해주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극단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뭐 개인이 뭐 인격 수양을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 이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가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고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사회가 살아날 때만이 이런 극단주의가 사라질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극단주의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책 그 서두에서부터 쭉 그 비판하고 계신 미국 심리학이 바라보는 극단주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